원가 20만원짜리 시계를 9,75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최지우, 이정재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직접 차고 다니게 하면서요. 그리고 2026년 넷플릭스는 이 사건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레이디 두아. 오늘은 이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 된 사건,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 사기에 그토록 쉽게 속았는지 그 심리를 끝까지 파헤쳐 볼게요. 2006년 여름, 서울 청담동에 한 시계 브랜드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빈센트 앵코. 홍보 문구는 이랬어요. 지난 100년간 영국 왕실, 모나코 왕실 등 유럽 귀족에게만 한정 판매해온 스위스 명품 시계. 세계 인구의 단 1%만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그레이스 켈리 왕비가 애용했다는 수식어까지 붙었어요. 론칭 파티는 청담동 최고급 라운지에서 열렸고 진행비만 억대가 투입됐습니다. 당대 최고 인기 연예인 30여 명이 초청됐고 일부에게는 시계를 그냥 줬어요. 협찬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결과 류승범, 최지우, 이정재, 유호정, 당대 최고 스타들이 이 시계를 차고 TV에 나왔습니다. 매장 앞은 고급 외제차로 가득 찼어요. 가격은 580만원에서 최고 9,750만원.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실체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대표이시는 2000년에 스위스에서 빈센트 앵코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했어요. 근데 스위스 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시흥의 작은 공장에서 중국산 부품과 국산 부품을 섞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원가는 8만원에서 20만원. 이걸 스위스로 가져가서 현지 유령 회사를 통해 정식 수입 절차를 밟고 수입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다시 한국으로 들여왔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스위스산 수입 명품이 된 거예요. 품질 보증서는 을지로 인쇄소에서 위조했고요. 매장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았어요. 정작 명품거리 한복판이 아닌 골목 안쪽에 있었고 벽에는 싸구려 포스터 한 장만 붙어 있었어요.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거 가짜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고 시계 마니아들은 유럽 왕실 명품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소문이 고객들한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기극은 어이없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론칭 행사에 참석한 한 고객이 왜 스위스 본사 직원이 한 명도 없냐고 물었고 직원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 고객이 스위스에 사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그 주소에 있는 건 회사가 아니라 상표 등록을 대행해주는 공증사무소였습니다. 경찰 신고가 들어왔고 전체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액은 4억 4천만 원. 대표이 씨는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레이디 두아는 시작부터 이런 문구를 띄웁니다. 본 시리즈는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문구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이 가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드라마 속 브랜드 이름은 부두아예요. 설정은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유럽 왕실에만 납품하던 수백 년 전통의 명품이라는 스토리, 연예인을 동원한 호화 론칭 파티, 그리고 실체 없는 유령 브랜드. 다만 드라마가 실화와 다른 건 주인공의 존재예요. 실제 사건은 중년 남성이 저지른 범행이었지만 드라마는 사라킴이라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출신도, 과거도 전부 가짜인 여자. 회차마다 다른 얼굴로 살아온 인물. 실화가 어떻게 이런 사기가 가능했냐에 집중했다면 드라마는 그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돼요.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피해자들이 정말 어리석었던 걸까요? 류승범, 최지우, 이정재,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킴, 실제 대표 이 씨가 그냥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요. 이 사기를 가능하게 한 건 사기꾼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심리였어요. 그리고 사라킴이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도 심리학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피해자들 얘기부터 해볼게요. 아까 매장 얘기 기억나시죠? 골목 안쪽, 싸구려 포스터 한 장, 스위스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근처 상인들은 다 알았대요. 저거 이상하다고. 그런데 왜 정작 수천만 원을 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최지우가 찼대. 이정재가 샀대. 이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누가 뭘 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게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선택했다는 게 이미 증명서가 된 거예요. 레이디 두아에서도 똑같은 장면 나오잖아요. 부두아 론칭 파티에서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사네? 나도 사야 하나? 그 장면이 그냥 드라마 설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 1%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사람은 갖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갖고 싶어지거든요. 줄 서서 기다려야 할수록 못 구한다고 할수록 더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명품 오픈런이 왜 있겠어요? 갖기 어려우니까 더 원하는 거예요. 빈센트 앵코는 그 심리를 교과서처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속은 게 아니에요. 그 욕망을 아주 정확하게 건드렸을 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라킴 얘기를 해볼게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사라킴이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그 눈빛이 다른 장면들이랑 다르잖아요.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잘못됐어. 이게 그냥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사라킴은 원래 자기 자신으로는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한 거예요. 이름 바꾸고, 나이 바꾸고, 학력 바꾸고, 과거 바꾸고, 매 회차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설정이 아니에요. 그게 사라킴이 살아남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섭게 되찌면서도 어딘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비슷한 거 하잖아요. 회사에서의 나, 부모님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SNS에서의 나,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사라킴은 그걸 너무 멀리,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어떤 게 진짜 자신인지도 모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라킴을 보면서 욕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찜찜한 거예요. 나라면 절대 저러지 않았겠지 하면서도 근데 저 마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싶은. 그게 이 드라마가 단순한 사기 이야기가 아닌 이유예요. 2006년 빈센트 앤 코 사건 이후 비슷한 사기 사건이 또 터졌어요. 듀오 모나코라는 브랜드였는데 빈센트 앤 코가 끝난 지 채 반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욕망 자체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레이디 두아가 단순한 사기 드라마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드라마는 사기꾼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기가 가능했던 우리 안의 무언가를 비추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라킴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분노? 연민? 아니면 묘한 공감?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감정이든 다 맞는 답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